일본식 공포 영화가 큰 존재감을 발휘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스즈키 코지의 동명소설을 영화로 만든 1998년작 링은 공포 영화 역사상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꼽힐 정도의 영화였습니다. 지금도 링을 빼놓고 공포 영화의 역사를 논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할 수준입니다. 저주받은 비디오의 존재, 그리고 야와무라 사다코라는 기념비적인 초능력자 귀신의 등장까지 링이 일본 공포 영화계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죠. 링이 나오기 무섭게 일본 영화계에는 주온이 등장합니다. 원래는 비디오 버전이 인기가 있었고 국내에는 극장용 영화로 만든 버전이 들어왔죠. 토시오와 카다코는 일본식 공포 영화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링도 그렇지만 주온 역시 그루지라는 제목으로 헐리우드 리메이크가 되기도 했습니다. 버피와 뱀파이어에서 버피 역을 맡았던 사라 미셸 갤러가 나오는 그 영화죠. 링과 주온 다음으로 등장한 주자는 바로 착시나리였습니다. 핸드폰을 통해 퍼지는 공포의 저주가 공포 영화 팬들을 매료시켰죠. 링과 주온 그리고 착시나리의 공통점은 역시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된 저주라는 겁니다. 링은 비디오 테이프, 주온은 집, 착시나리는 핸드폰에 저주가 걸리게 됩니다. 원한이나 무서운 모습의 귀신들은 필수적인 요소들이었고요. 하지만 이러한 일본 공포 영화의 전성시대는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링, 주온, 착시나리는 성급하게 시리즈화를 진행했고 후속작들은 보기 좋게 망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작품들은 모두 위의 세 작품의 아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본식 특촬물과 B급 정서가 연결된 독특한 공포 영화들이 쏟아졌고 이는 물론 특유의 가치와 개성을 지니고 있으나 대중적으로 어필하기에는 부족했죠. 그렇게 일본발 공포 영화는 조금씩 희미해져갑니다.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나타난 이러한 공포 영화는 양산형 졸작들의 범람으로 사라지고 미국에서는 소우, 큐브 같은 밀실형 공포가 등장했지만 역시 빠르게 양산화되며 무너집니다. 2010년대 들어 미국 공포 영화들은 파운드 푸테지 장르가 흥하고 컨저링 시리즈가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오컬트 공포를 표방한 유전 같은 영화들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콰이어트 플레이스 같은 크리처 장르도 여전하고요. 한국에서는 장재현이라는 오컬트 장르의 천재적인 감독이 등장하며 흥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흐름에서 일본은 배제되고 있었습니다. 사다코 대 카요코 같은 괴작을 양산하는 일본 공포 영화가 다시 순풍을 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개봉한 온다는 제법 괜찮은 그간 일본 공포 영화를 잊고 있었던 분들에게 신선함을 줄 수 있는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덮치는 미지의 존재, 그 존재로 인해 드러나는 가정의 불화와 진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퇴마사의 등장까지 오락적 요소는 물론이고 공포 영화로서 지녀야 할 미덕도 갖춘 작품입니다.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과 갈증, 고백의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의 신작 온다 리뷰입니다. 원작은 보기왕이 온다라는 작품인데 스토리 진행은 대동소이하지만 인물들의 성격과 디테일은 다릅니다. 인간의 위선을 까발리고 고발하는 나카시마 테츠야 스타일이 잘 드러난 작품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리뷰 시작하죠. 온다가 원작과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는 보기왕이라는 존재에 대한 해석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 작품은 보기왕이라는 괴이한 존재가 일으키는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지만 영화는 보기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은 보기왕 자체보다는 이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죠. 영화는 크게 3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히데키의 이야기, 다른 하나는 카나의 이야기, 마지막으로는 노자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사건인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가 바뀌고 주인공이 교체됩니다. 중간에 화자가 바뀌거나 혹은 영화의 분위기가 급변하는 전개는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의 전작 고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인데 이번 온다에서는 산만함이 좀 줄어든 것이 반갑습니다. 3개의 이야기가 모두 깊은 흡인력을 지니고 있죠. 히데키는 카나라는 여자를 만나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히데키에게 중요한 정보가 드러납니다. 하나는 히데키가 어린 시절 겪었던 일입니다.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여자애가 실종된 일, 그리고 송충이, 그게 널 데리러 올 거야 라는 말, 그리고 카나는 그리 좋지 못한 집안의 여자입니다. 히데키는 카나를 사랑하지만 좋은 직장에서 잘 나가는 히데키에 비해 카나는 자신의 가족들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히데키는 오버하듯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듯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행복을 연기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했어. 나는 행복해. 하고 광고를 하는 셈이죠. 어쩌면 불안하기 때문에 더욱더 과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히데키의 행복은 과장된 위화감으로 점철되어 있죠. 결혼식장에서 행복한 새신랑을 연출하던 히데키는 곧장 다음 역할에 매료됩니다. 카나가 임신한 것이죠. 히데키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한 후 블로그를 개설합니다. 육아 블로그죠. 올보 아빠의 육아 분투기라는 블로그입니다. 아직 딸 치사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히데키는 완벽한 아빠를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과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죠. 완벽한 가정의 완벽한 아빠. 히데키는 말 그대로 노력하는 남편입니다. 치사가 태어나고 몇 년이 지나자 히데키에게 약속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바로 그것이 온 겁니다. 어렸을 때 동네 소녀 치사가 널 데리러 올 거야 라고 했던 말, 할머니의 죽음 등이 기억납니다. 그렇게 히데키의 주위에는 괴이한 일이 벌어지죠. 직장 후배가 피를 흘리고 쓰러지며 이윽고 병원에서 히데키에게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자신의 아기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후배의 모습. 저는 이 부분에서 감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인간이 지닌 악의, 위선 뒤에 숨어있는 악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죠. 그것은 집에도 찾아왔습니다. 히데키가 사놓은 부적이 전부 잘라져 있고 집안은 난장판이 됩니다. 이에 히데키는 친구 치다의 도움으로 노자키를 만나고 영매인 마코토를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마코토의 말에 히데키가 크게 분노하게 되죠. 아빠 노릇 잘하시라. 아내와 딸에게 잘하라는 마코토의 말이 완벽한 아빠인 히데키를 자극합니다. 여기에서 영화는 하나의 힌트를 줍니다. 위화감을 느끼는 것도 이 부분부터입니다. 가만히 보면 딸 치사는 다치는 일이 많아요. 슬쩍 스쳐가는 장면이지만 그토록 사랑하는 딸인데도 치사의 머리카락은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이 저렇게 자라도록 두는 부모가 있을까요? 블로그는 완벽하게 운영되지만 정작 육아는 완벽하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죽은 후배는 자꾸만 히데키에게 기억나지 않느냐고 말하고 히데키의 어두운 부분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의 위선, 허위, 그것이 이 영화가 말하려는 거짓이고 그것이 오는 이유이죠. 그리고 히데키는 알고 있습니다. 무의식에 남아있거든요. 딸의 이름을 치사로 지은 것도 무의식 때문이죠. 민속학을 전공한 친구 치다는 보기왕의 민담에 대해서 그건 사실 부모가 자식을 버린 거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려놓고 귀신이 잡아갔다고 둘러댄다는 거죠. 결국 이 영화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코토의 힘으로 막기에는 그것이 너무나 강합니다. 마코토의 언니 코토코는 영매사를 만나기를 권유하지만 영매사 역시 팔이 잘리게 됩니다. 그것은 전화를 통해 다른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마지막에는 히데키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라는 거죠. 히데키는 코토코의 목소리를 흉내낸 그것에게 당합니다. 거울을 전부 깨버리고 칼날을 숨겼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나와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것의 성향은 곧 히데키의 공포입니다. 솔직하지 못하고 언제나 거짓된 행복을 연기했던 히데키는 몸이 반으로 잘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카나의 이야기가 펼쳐지죠. 카나는 어머니처럼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데키와 결혼했지만 히데키는 블로그에만 관심 있고 집안에는 소홀했습니다. 힘들었던 카나는 자꾸만 치다와 가까워집니다. 치다는 히데키의 행복이 밉고 부러웠어요. 그래서 카나를 빼앗겠다고 생각했죠. 카나의 입장에서 카나는 마치 치사를 위해 열심히 사는 엄마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버겁게 딸을 키우는. 하지만 노자키의 입장에서 바라본 카나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치다의 말처럼 히데키는 사실 카나가 치다와 바람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히데키가 블로그에 더욱 집착했을지도 모릅니다. 블로그에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으니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단란한 가정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히데키의 블로그 집착은 시위라 볼 수도 있습니다. 치사가 다쳤을 때 가만히 있었던 히데키, 카나가 따지는데도 비웃음으로 일관하며 노트북만 바라보는 히데키는 어쩌면 그 순간 카나에게 항의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의 위선처럼 당신도 전부 거짓이잖아. 히데키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죠. 적어도 히데키는 가정을 지키려고는 했다. 고 말하는 노자키의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카나가 화장을 하는 장면에서는 소름이 끼칩니다. 화장을 하고 미소 짓는 쿠로키 하루는 너무나 요염해서 아까 보던 카나가 맞는지 의심하게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화장에 집착하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치우지도 않는 모습은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어머니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혐오하던 대상처럼 되는 것. 카나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카나는 짐짝 같은 치사는 버려두고 치다와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카나에게는 부모의 자격이 없죠. 마코토는 치사를 지키고 싶습니다. 치사를 예뻐하는 마코토에게 그렇게 좋으면 너 가져 라고 말하는 카나. 부모가 해선 안 되는 무책임한 말. 카나는 더 이상 자신의 위선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카나가 죽습니다. 카나를 찾아온 그것은 이번에는 카나의 어머니의 모습을 하죠. 이제는 노자키의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원치 않았던 노자키, 여자친구에게 낙태를 권한 인물로 나옵니다. 이것도 소설과는 다른 부분이죠. 그렇게 노자키에게는 아이들의 시체가 떠내려가는 강이 곧 공포의 근원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과거의 죄가 있고 그 죄는 공포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노자키는 정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죠. 마코토가 끝내 그것과의 대결에서 패배해 큰 상처를 입었을 때 마침내 언니 코토코가 등장하며 이야기는 본격적인 구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공포 영화로서의 농도는 부족하지만 오컬트 영화로서는 중요한 장면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마지막 구판 장면은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코토코는 그것과 맞서기 위해 대형 굿을 준비합니다. 이를 위해 각계의 퇴마사들이 전부 모여듭니다. 그것은 퇴마사들이 모이는 걸 막기 위해 사고를 발생시킵니다. 이에 퇴마사들은 도착하기 전에 절반이 사망하죠. 불교, 일본의 밀교, 일본 전통 무녀들까지 총출동한 곳에는 한국의 무당도 보입니다.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을 세워놓고 미친 듯이 춤을 추는 한국 무당의 흥겨운 모습은 보기만 해도 신명납니다. 일본의 무녀들과 밀교성들이 다소 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주저앉아서 기도문만 외우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 무당은 가장 높은 곳에 제단을 세워놓고 북과 꽹과리를 치며 신명나게 박자를 타고 있습니다. 색동옷도 시선 강탈이고요. 그야말로 미친 존재감입니다. 씬 스틸러라는 말은 이럴 때 써야 하는 것이죠. 역시 다이나믹한 민족입니다. 코토코가 그것과 맞서는 장면은 다소 만화적인 연출이 돋보이지만 저는 그 이면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머리카락으로 방치된 치사. 마코토는 치사의 상처를 보며 치사에게 공감합니다. 자신이 낸 상처, 엄마의 관심을 끌려고 낸 상처. 마코토 역시 자해를 오랜 시간 했습니다. 마코토는 치사에게서 자신을 봅니다. 봉준호의 영화 마더에서 김혜자는 원빈에게 네가 곧 난데 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죠. 상대가 곧 내가 되는 것. 투영되는 것. 그래서 마코토는 치사를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자격이죠. 노자키 역시 치사를 이해합니다. 너무나 외로운 어린아이는 귀신이라도 불러서 노는 거라고. 노자키 역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코토쿠는 노자키와 마코토에게 치사를 맡기고 혼자서 그것과 맞서게 된 것입니다. 어린이는 어떤 존재인가요? 영화에서는 어린이가 죽음과 닿아 있다고 합니다. 죽음에 강하게 이끌리죠. 그래서 곤충을 죽이면서 노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는 무척 소름 끼치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과 악을 잘 모르는 순수한 존재. 그리고 또 무거운 짐이나 내 삶을 가로막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카나는 자신의 힘든 마음도 모르고 오므라이스 노래를 부르는 치사에게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 순수한 어린이가 겪은 학대의 순간은 그토록 끔찍합니다. 하지만 영화의 마지막에 치사가 꾸는 꿈은 오므라이스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꿈입니다. 어린이의 순수함은 일관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를 사랑하고 그 순수함에 감동하고 아끼게 되는 것은 어린이는 어른과 달리 위선과 허위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화 온다는 가정을 다룬 이야기이고 또 부모의 이야기이며 아동학대를 다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간 내면의 위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것의 정체가 끝까지 밝혀지지 않지만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방치되듯 자라던 치사는 구출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지만 결국 치사의 오므라이스 꿈은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이죠. 히데키가 조금 더 솔직했더라면, 그래서 때로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현실을 극복하려 했더라면 인터넷 블로그 세상으로 달아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카나 역시 히데키에게 조금 더 의지했더라면, 정직했더라면 사건을 키우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감독은 여전히 인간을 냉소했지만 이 작품의 결말에서 드러나는 따뜻함은 놀랍습니다. 노자키와 마코토는 아픔을 겪고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아픔이 두려워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무서워서, 내 안의 어둠과 마주치는 게 무서워서 도망친 이들은 히데키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죠.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의 작품답게 망가뜨리는 장면이 훌륭했던 영화, 오랜만에 만난 제대로 된 일본 공포 영화 온다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후반의 진행만 조금 더 잘 다듬었다면 충분히 수작이 될 수 있었던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본 일본 공포 영화 중에서는 단연 으뜸이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배우들을 보는 재미도 있었고요. 라인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